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68페이지 요약집. 자, 양가로 2번 지방세 납세무 성립시기 다시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취득세는 밑줄이죠. 취득세 과세물건을 뭐 하는 때? 취득하는 때입니다. 사족 들어가면 안 돼요. 뭐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 막 이렇게 막 바꿉니다. 아니고 취득하는 때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하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나눠지는데 면허분은 뭐 우리가 알 필요 없고요. 그 A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밑줄입니다.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를 뭐 하는 때? 등기 등록하는 때요. 그래서 이것도 사적 들어가면 안 돼요. 등기 등록하고 뭐 30일이 경과하는 때, 60일이 경과하는 때 막 바꿔요. 아니고 등기 등록하는 때입니다. 취득세 취득하는 때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밑줄이죠, 여러분들. 과세 기준일인데 언제다? 6월 1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월 1일이고, 그 다음에 재산세 납세무 성립시기는 종부세 납세무 성립시기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469페이지 보면 주민세 일부가 여기에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하는데 개인분과 사업소분이 그래요. 그래서 개인분 주민세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이거 다 내는 거예요. 시군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에게 균등하게 부과합니다. 그 사업, 그 세대주한테. 그래서 개인분 주민세. 만 얼마씩 내죠? 예. 또 사업소분 주민세는 시군군의 사업소둔자한테 부과하는 주민세인데요. 사업소 연면적에 따라 부과하는 주민세인데 시군군의 사업소둔자한테. 이것도 과세 기준일이 있는데 매년 언제다? 7월 1일이요. 그럼 여러분요, 이 재산 보유세는 어떤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1년 살살철 재산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과세 기준일이 있는데 왜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은 얘네들은 또 재산과는 관계가 없는데 왜 얘네들은 과세 기준일을 두고 있냐 그러면 이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주민등록 전입을 1월 달에 전입했다가 5월 달에 전출할 수도 있잖아요. 5월 달에 전입을 와서 10월 달에 전출할 수도 있고요. 그럼 어느 때를 기준으로 과세할 건지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또 그 다음에 또 사업소도 1월 달에 사업소 개업했다가 5월 달에 폐업할 수도 있고 5월 달에 개업했다가 10월 달에 폐업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과세 기준일을 두고 판단합니다. 매년 언제다? 7월 1일이요. 그래서 시험에서 사업소분 주민세의 납세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다. O, X요. X입니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납세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다 그러면 자, 재산세는 6월 1일인데 얘는 언제요? 7월 1일. 다르다는 걸 꼭 비교합니다. 종업원분은 그냥 참고적으로 보는 거예요. 종업원분 주민세는 그냥 급여 지급하는 때. 시군군의 사업소둔자한테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서 부과되는 건데 이거 그냥 급여 지급하는 때.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지방소득세 여러분요. 얘는 소득세, 법인세, 납세무자가 내는 세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세, 그 납세무 성립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소득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는 언제였어요, 아까? 소득세는 어느 때 아까 납세무 성립했어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12월 31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할 때 우리 아까 소득세요.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할 때 1월 1일부터 쭉 해가지고 12월 31일이 되면 이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하는데 이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비로소 소득을 합산할 수 있게 되니까 이때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하는데 지방소득세는 똑같아요. 소득세 납세무자가 내는 거니까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 소득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가 언제예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12월 31일 날 소득세 납세무 성립합니다. 이 지방소득세요. 그 다음에 지방소비세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납세무 성립하는 데 줄긋고 지방소비세는 줄긋지 말고 참고적으로 해요. 얘는 부가가치세 꼽살이 끼는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납세무 성립 시기도 부가가치세 꼽살이 껴서 납세무 성립합니다. 읽고 지나가시고 15번 지방교육세 밑줄입니다.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에 납세무 성립하는 때요. 자, 농어촌 특별세나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들은 본세를 따라가요. 그래서 성격이나 징수방법, 납세무 성립 시기가 다 부가세는 본세를 따라가. 지방교육세, 취득세 부가세일 때 납세무 성립 시기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무 성립하는 때니까 취득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취득하는 때,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어느 때? 과세 기준일 6월 1일에 납세무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방교육세나 농특세 같은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납세무 성립 시기도 뭘 따라간다? 본세. 그 본세에 따라갑니다. 시험에서 재산세, 부가세에
로서 지방교육세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어느 때 납세금 성립하냐고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이에요. 이렇게 본세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가산세는 가산할 지방세 납세금 성립하는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가산세, 지방세, 가산세 납세금 성립식이 자 취득세 신고납부 불성실해요? 그러면 가산세 정도예요. 그때 가산세 납세금 성립식이 언제냐? 가산할 지방세 납세금 성립하는 때니까 취득하는 때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불성실했을 때 가산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에 납세금 성립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산세요. 지방세 가산세 납세금 성립 시기는 신고납부 의무를 불이행하는 때 이러면 그럴듯하지만 신고납부 불이행에서 적용되는 가산세 납세금 성립 시기는 그 세금을 따라가요. 그 신고납부 불성실한 세금을 가산할 지방세 납세금 성립하는 때, 취득세 신고납부 불성실했을 때는 취득하는 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불성실했을 때는 등기 등록하는 때에 납세금 성립합니다. 그리고 거기 박스에 가산세 납세금 성립식이 쫙 나와 있는 거는 2022년 2월 3일 시행, 내년 시행이니까 우리 시험 관계없으니까 전혀 볼 필요 없고요. 지역자원 시설세는 A번부터 F번까지는 특정 자원분과 시설분에 대한 거고, 요건 그냥 참고적으로 봅니다. 그냥 이런 때 납세금 성립하고 그러는구나, 이런 때 부과하고. 저 G번만, 소방분만 밑줄입니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건축물과 선박에 대한 그 소방분에다가 여러분 거기 G번에 소방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소방분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 소방분 아래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건축물과 선박을 보유할 때 부과되는 거거든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그래서 건축물, 선박, 건축물과 선박 이렇게 가로해 놓고 건축물과 선박을 써놓으세요. 그래서 건축물과 선박에 대한 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납세금 성립시기는 과세 기준일입니다. 매년 언제입니까? 6월 1일. 그래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납세금 성립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다. OX예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납세금 성립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다. 맞습니다. 6월 1일 똑같아요. 그래서 재산세, 층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종부세 납세금 성립시기는 똑같아요. 과세 기준일 언제? 6월 1일. 주민세 애들이 다른 거예요. 주민세 개인분과 그 다음에 상업소분은 언제? 과세 기준일이긴 한데 7월 1일. 다르다는 거 비교하고요. 다음 중 납세금 성립시기 같은 것끼리 짝지어진 거 골라라.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종부세. 얘네들은 납세금 성립시기 똑같고요. 그 다음에 예외적인 납세금 성립 시기에서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사업주가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하면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합니다. 자, 그럴 때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세나 법인세 원천징수하는 때 납세금 성립하고요. 자, 그 다음에 수시부가에서 징수하는 지방세. 자, 밑줄인데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 그래서 수시부가에서 징수하는 국세나 지방세는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 올렸다 내려야죠, 여러분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문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는데, 그 470페이지 2번에 보면 납세금 확정이란 말을 보면 항상 뭘 떠올려 여러분들? 누가 세금 계산하냐? 징수 방법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납세 의무자가 납세금을 확정하는데요. 어느 때 확정이 되느냐?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제목 신고 납세 제도라고 돼 있잖아요. 그 신고 납세 제도 제목 옆에다가 이렇게 아예 써놓으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는 다음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는 때 과세중과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세금이 어떤 거냐. 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와요. 또는 다음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때, 과세중과세액을 결정하는 때 납세금 확정되는 주세가 어떤 건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만 우리 교재 이렇게 표처럼만 돼 있으면 문제 대처할 수가 없으니까 신고 납세제도 옆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요거는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는 때 이렇게 써놓습니다.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는 때 납세 의무 확정되는 세금이 어떤 거냐. 자,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는 납세 의무자가 원칙적으로 과세 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세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세금. 그 다음에 거기 정부 부가가세 또는 보통징수라고 되어 있죠. 오른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오른쪽에는 과세관청이 결정하는 때, 과세관청이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예.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보통 징수나 정부과세는 세금은 과세관청에서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그래서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세금이 어떤 거냐? 또 이렇게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하는 때 확정되거든요. 그래서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세금이 어떤 거냐? 이겁니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보겠습니다. 자,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납세무자가 원칙적으로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데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세금이 어떤 거냐?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이에요. 그래서 소득세, 국세에서는 소득세 빗줄, 그리고 법인세, 부가세 등등등. 자, 취득세, 지방세에서는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빗줄, 그리고 지루 이름 시작하는 들 네 가지요. 특정 자원분 및 특정 시설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지혜 동그라미,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만 밖에 안 나왔지만 지루 이름 시작하는 들 네 가지가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한 가지 또 빠진 게 있네요.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선택할 때는 신고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거기에 물론 상부에 나와 있지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가 그 특정 자원분 및 특정 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에다가 우리가 또 어떤 것도 있어야 되냐면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 때 지방교세, 이렇게 지루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가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여기다 또 추가해서 적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정부 부가가세하는 세금이요.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때 확정된 세금이 어떤 거냐? 재산세, 그리고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국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원칙적으로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창부 또 빗줄입니다. 종부세는 원칙은 정부부가세 가지고 정부부가세 내외적으로 신고납부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데 예외적으로 납세무자가 신고납부 선택하면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나 농특세 같은 부가세들은 본세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그렇잖아, 얘네들. 취득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신고하는 때 확정되고, 그 다음에 또 재진이,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네들은 본세에 따라서 신고납부할 수도 있고 보통징수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납세무 확정도 신고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고 결정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납세무 추상소 성립하고 구체로 확정이 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자, 소멸 사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 조세 채권의 실현, 미실현 이런 식으로 구별해서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소멸 사유 말 뜻만 알면 돼요. 먼저 납부요. 세금 납부하면 납세무는 어떻게 한다? 소멸합니다. 말 뜻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충당이요. 충당은 국세나 지방세 환급금. 자, 어떤 거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제가 저희 부모님 댁 세금을 대신 내드리는 효자들이다 그런 얘기 해드렸는데 실제로요. 저희 부모님 댁에 이런 안내문이 온 적이 있어요. 자, 30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게 있는데 30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게 있는데 이번에 낼 세금 중에서 환급받을 게 있었는데 이번에 낼 세금 중에서 30원만큼을 세금에 충당했다 이런 안내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세나 지방세 환급 절차에서 환급을 받고 또 납부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국세나 지방세 환급금과 그 다음에 이번에 낼 세금 30원만큼을 서로 상계 처리합니다. 그러면 상계 처리되어진 만큼 30원만큼은 세금에 충당되어졌다고 하고 충당되어진 만큼 납세물을 어떻게 하냐? 소멸해요. 그러니까 30원 빼고 나머지만 납부하면 되잖아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말뜻만 알면 되죠. 충당은 뭐다? 소멸 사유다. 그 다음에 부가의 취소요. 자, 취소는 소급표가 있잖아요. 세금 부과를 취소해. 그럼 처음 세금 부과했을 때로 소급해서 효력이 샥 없어집니다. 그래서 취소도 소멸 사유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조세 부과권의 제척기간 만료예요. 여러분,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국가나 자체가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기간을 말하는데요. 국가나 자체가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기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무한정이다? 그러면 30년 전, 40년 전에 제가 서울특별시에 또는 국가에 세금 안 낸 게 있대요. 덜 낸 게 있대요. 그러면서 지금 가산세 폭탄 안 겨우면 나 작년 일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죠? 그러니까 증거 자료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부과 제척 기간이 만료하면 더 이상 세금 부과할 수 없도록 합니다.
조세 징수권의 소멸시 완성이요. 자, 국가나 자체가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요거 소멸시효 완성이요. 소멸시효.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제가 8년 전에 광명시, 경기도 광명시에 그 건축 허가를 받아서 8년 전 그 해 5월 달에 건물을 준공했어요. 그러면 그 해 내가 건물 지었다는 것은 지들이 나한테 건축 허가를 내줬으니까 6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재산세 부과 기준인 6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건물 갖고 있다는 걸 지들이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하지 않고 8년 지난 다음에 직금에 와가지고, 야, 그때 8년 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인수인계 처리여가지고 인수인계 하다가 너한테 세금 부과하는 걸 그때 깜빡했어. 5월 달에 너무 늦게 준공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세금 내.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징수권 소멸시 완성도 납세무 소멸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럴 때 양가로 2번 그 소멸 사유 5가지 다시요. 납부, 충당, 부과권의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 완성 5가지에다가 그 옆에다가 여러분 납세무 소멸 사유 아닌 걸 좀 써놓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소멸 사유 아닌 거 써놓습니다. 뭐냐면 그 옆에다가요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납세무 소멸 사유 아닌 거, 소멸 사유가 아닌 거. 먼저요. 자, 납세자의 사망이야. 죽었다고 모든 일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납세 의무자의 사망. 어떤 분들은 나나 죽으면 뭐 다 끝나지 뭐 이런 분들 계시는데 안 끝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금 낼 게 있는데 피상속인이 세금 안 내고 죽으면 상속인에게로 승계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지 마세요, 여러분들. 안 끝나요. 자, 그래서 그래요. 모든 게 끝날 것 같지만, 죽으면 끝날 것 같지만 안 끝나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니까 여러 가지로 골치 아파져요.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되고. 하여튼 납세자의 사망은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피상속인의 세금 납부 의무는 상속인에게로 승계돼요. 자, 그래서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소멸 사유 아닌 거요. 법인의 합병이요. 법인의 합병. 자, A법인이 세금 낼 게 있는데 B법인하고 합병했다고 A법인이 세금 납부할 의무가 없어진다. 그럼 다 그렇게 하겠죠? 법인의 합병 소멸사유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합병한 법인이 이제 합병되면은 그 승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요, 부과권의 철회요. 부과 철회. 부과의 철회. 세금 납세 고지서를 보냈는데요. 주소나 영업소가 불분명해서 도달이 안 돼요. 그럼 거기서 보냈던 것을 철회, 걷어들여요. 그랬다가 주소, 영업소 확인해서 고지서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부과 철회, 소멸사유 아닙니다. 그래서 소멸사유 아닌 것 3가지. 납세의 사망, 그 다음에 법인의 합병, 부과 철회는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3가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양가로 2번 조세부과권의 제척기간 봅니다. 자, 제척기간을 보면요. 국세 제척기간은요. 국세 제척기간은 일반적인 세목을 좀 보세요. 일반적인 세목은 사기나 그 밖에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 경감받았다. 양도소득세요. 다운계약서 써서 양도세를 신고했는데요. 한 몇 년, 한 4년 좀 지났으니까 뭐 별일 없겠죠, 이런 분들. 몇 년 동안 별일 없어야 돼요? 사기치면 10년이에요. 10년 동안 별일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않았다. 무신고는 몇 년? 7년이에요. 그 밖의 경우 5년. 그래서 절 보세요. 양도소득세 같은 일반 국세 제척기간 절 보셔야 되는데 높이로 외웁니다. 10년, 7년, 5년. 이렇게. 사기쳤다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 그래서 다시요. 양도소득세 같은 일반 국세 제척기간 어떻게 외웠냐? 10년, 7년, 5년입니다. 그 다음에 상속세나 증여세, 또 부담보 증여시 양도소득세. 우리 부담보 증여시 양도소득세 배웠어요? 부담보 증여하게 되면 양도세에서 증여자한테는 채무인수액 상당액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그 다음에 자, 수증자는 전체 증여받은 재산 가액에서 채무인수액 갚아야 하는 돈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잖아요. 자, 그러기 때문에 부담보 증여시 양도세는 증여세 규정을 따라가요. 그래서 사기치거나 무신고의 경우는 15년이에요. 그래서 사기쳤다 15년, 무신고 15년, 기타 10년이에요. 그래서 이걸 칸이 지금 2칸밖에 안 돼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일반 국세처럼 10년, 7년, 5년 이렇게 외운 것처럼 세 개로 외워요. 사기쳤다, 상속세, 증여세, 부담부증여세, 소득세는 15년, 무신고 15년, 기타 10년 이렇게 해서 15년, 15년, 10년 이렇게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15년, 15년, 10년이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세목 있잖아요.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 여기서 역외거래라는 것을 좀 하나 추가해서 좀 깊은 내용이지만 역외거래를 좀 설명해 볼게요. 거기 국세 사기쳤다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에서 가로에 넣고 역외거래예요. 역외거래의 경우에는 보세요. 역외거래의 경우 자, 칸을 사기친 부분에다가 역외거래는 몇 년이냐면 요거 15년이에요. 역외거래 15년. 또 그냥 무신고 역외거래에서는 무신고는 10년이에요. 무신고 10년. 그 다음에 기타의 경우에 역외거래의 경우는 역외거래의 경우는 7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혹시 모르니까 추가해서 적어놓습니다. 우리가 역외거래라는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양도소득세를 때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국제거래라고 돼 있었다가 작년에 역외거래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국제거래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하고 거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역외거래 그러면은 자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해외에 있는 자산을 거래를 해요. 그럼 이거는 국내 거래예요, 국제 거래예요.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포괄하기 위해서 역외거래라고 작년에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역외거래의 경우는 국세 역외거래는 15년, 10년, 7년입니다. 하나씩 다 들어가 있네요. 15년, 10년, 7년. 리듬 타면서 입에서 툭 튀어나오게 15년, 10년, 7년입니다. 역외거래는. 자, 그래서 역외거래도 그 맨 470페이지 맨 아래에 일반적인 세목 그 사기나 그 밖에 부정행위 옆에다가 가로 열고 역외거래 땡땡 15년, 무신고 그 옆에다 가로 열고 역외거래 7년, 그 다음에 10년, 그리고 그 밖의 경우 역외거래는 자 7년이야. 이렇게 해서 15년, 10년, 7년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471페이지 지방세도요. 제척기간은 10년, 7년, 5년입니다. 사기쳤다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이에요. 근데 거기 한번 지방세 10년 제척기간 되는 걸 보니까 사기나 그 밖에 부정행위로 만약에 포탈 경과 황금 사기쳤다 그러면 10년인데 다만 법정 기간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했는데 무신고긴 무신고인데 아래에 기역, 니은, 디귿처럼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인데 취득세를 보세요. 상속받아서 취득했어요. 취득세를 증여받아서 취득했어요. 그럴 때 일반적인 취득세 제척기간은 사기쳤다 10년, 무신고 7년, 그러니까 신고겠네 신고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럼 7년인데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인데 신고겠네 신고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여기 10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 몇 년? 이거 10년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주의하세요. 그냥 무신고는 7년인데 취득세를 법정 신고기한내 신고 제출하지 않았다. 지방세를. 그러면 7년. 근데 무신고긴 무신고인데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인데 신고기한내 신고 제출하지 않았다. 이럴 때는 몇 년? 10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조금 오해 소지가 있게 돼 있는데 하여튼 사기치면 10년. 근데 무신고 7년인데 무신고긴 무신고인데 신고기한내 신고 제출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기역, 니은, 디귿처럼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다. 그럼 몇 년? 10년입니다. 그래서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인데 신고기한내 신고 제출하지 않았다. 10년. 이런 겁니다. 이게. 예?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취득세를 그냥 신고기한내 신고 제출하지 않았다. 취득일부터 60일 내 그러면 7년. 근데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인데 신고기한내 신고 제출하지 않았다. 10년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양가로 3번 징수권 소멸시효입니다. 자, 먼저요.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요. 자, 그 소멸시효에서 여러분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청구권, 징수권, 부과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몰라도 돼요. 그냥 우리 시험용어로만 하면 그냥 소멸시효 기간이요. 소멸시효 세금을 국가나 자체가 우리에게 부과할 수 있는 때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효 완성하잖아요. 그럴 때 거기 5년 돼 있고 주의 단 5억 원 이상의 국세 및 5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는 10년 돼 있는데 제가 좀 더 이거를 정리를 보기 편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소멸시효 기간은 이거예요. 지금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얘기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소멸시효 기간 지방세는 소멸시효 기간이요. 국세하고 다른데요. 지방세는 소멸시효 기간이 금액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5천만 원 미만은 5년이고요. 소멸시효가 5천만 원 이상은 5천만 원부터 5천만 원 이상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돼요. 세금 부과했을 때부터. 그 다음에 국세는요. 국세는 금액이 달라요. 5억 원 미만의 국세는 5억 원 미만의 국세는 요거 5년이고요.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제가 정리해 드리는 대로 소멸시효 기간을 정리해 두시면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방세 5천만 원 미만은 몇 년? 5년. 5천만 원 이상은 10년. 자, 국세 5억 원 미만은 소멸시효가 5년. 5억 원 이상 국세는 10년. 이렇게 정리해 둡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가 제척기간에는 없다는 거 있죠? 거기에 빗줄이야. 소멸시효에는 중단과 정지 제도가 있는데 자, 제척기간은 없다는 거 빗줄이에요. 그래서 제척기간은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소멸시효 같은 중단과 정지 제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거기 빗줄이요. 표에서. 소멸시효에는 중단과 정지가 있는데 중단 사유를 달달 외울 건 아니고 중단 사유는 그래도 눈에 익혀두셔야 돼요. 납세고지, 독촉, 납부채고, 교부청구, 압류. 세금 내라는 액션이 있으면 소멸시효 중단하는데 중단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실래요? 중단은 이런 겁니다. 여기 보세요. 중단은 자, 어떤 거냐면 중단은 이런 겁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중단은 자, 예를 들어서 3년의 시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만약에 중단 사유가 발생해요. 그래서 납세고지, 독촉, 납부채고, 교부청구, 압류, 세금 내라는 액션 있잖아요. 그러면 시효가 처음부터 새로이 진행해요. 시효가 새로이 진행합니다. 처음부터 새로이 진행. 그래서 시효가 새로이 진행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전 3년의 시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납세고지, 독촉, 납부채고 이렇게 독촉장이 날라온다거나 그러면 처음부터 시효는 새로이 진행합니다. 새로이 5년 이런 식으로 새로이 진행해요. 자, 이게 중단이에요. 중단 사유를 눈여겨봐 놓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사실은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는 과세권 당국에서 모르고 이 시간이 지났을 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양도소득세 같은 취득세 같은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던 것을 모르고 예를 들어서 7년 지났다 또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양도세 신고한 것을 10년 동안 모르고 지났을 때 그때 이제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는 거고요. 또 소멸시효, 국가 자체가 나한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그러지 않고 시간이 지났을 때 이게 소멸시효 의미가 있는 거지. 권리를 불행사하는 기간이 이렇게 지났을 때 그런 거지.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을 세무서에서 알았어요. 그러면은 세금 이제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 이런 게 이제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소멸시효가 의미가 없는 게 제가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을 과세관국에서 세무서에서 알아가지고 세금 다시 계산해가지고 고지서가 날라오잖아요. 세금 내라고. 그 언제까지 세금 내라고. 그러면 이제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그 기간 5년 이제 또 지날 때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독촉장 날라와요. 세금 안 내면. 그러면 소멸시효가 뭐예요? 중단. 그래서 다시 계속 안 내고 버티면 물론 이제 세무서에서는 그 전에 압류해서 가져가려고 하겠죠. 근데 압류해서 가져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일단은 독촉장을 보내거나 이렇게 하면서 소멸시효가 중단돼. 그럼 다시 5년 끝날 때쯤 되면은 또 컴퓨터가 독촉장을 보내. 그러면 시효가 중단돼서 다시 5년 이렇게 진행돼요. 그러니까 가상국에서 몰랐을 때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거지. 알았을 때는 세금 내라고 막 독촉장 내라고 그럴 때는 의미가 없어요. 그때는 이제 계속 사람이 하는 일이면 5년 지났을 때 깜빡할 수도 있겠지만 컴퓨터가 요즘은 다 하니까 독촉장 5년 때 되면 그 고지서 보내요. 자, 독촉장을 보내요. 그러니까 또 소멸시효 중단돼서 다시 5년 진행하고 끝날 때쯤 보니까 평생 달아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거 소멸시 중단은 처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해요. 근데 정지는요, 그 정지 사유를 보세요. 정지 사유를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참고적으로 보는 거예요. 분납기간, 징수 유예기간, 체납処분 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 사행위 취소의 소송을 제기 소송이 진행 중 기간, 채권자 대의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이 진행 중 기간, 체납자가 국외 6개월 이상 체류할 때 그 국외 체류 기간, 이런 기간 동안에는 보세요. 소멸시효가 정지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러분. 3년의 시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만약에 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요 기간만, 요 정지 기간만 정지예요. 정지 기간만 정지했다가 다시 시효가 진행해요. 정지 기간 끝나면 다시 진행. 2년 더 지나면 소멸시효 5년 완성, 이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정지는 그 기간만 정지하고, 중단은 처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하고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넘어갑니다. 472페이지. 제2절 조세와 일반 채권의 관계인데, 여러분들. 조세와 일반 채권의 관계인데, 일단은 요건 어떤 거냐면, 조세 일반 채권의 관계. 세금은 담보가 없어도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우선해서 가져가요. 이게 이제 조세 일반 채권의 관계에서 국세지방세 우선의 원칙인데요. 예외가 있어요. 또 세금보다 더 우선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원칙과 예외에 관한 겁니다. 제가 먼저요, 이것을 먼저 순서가 조금 저기 되는데, 우리 교재는 핵심만 일단 뭐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쭉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자, 쭉 한번 제가 여기 다 지우고요, 설명을 쭉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자, 지울게요, 여러분들. 지우고 한번 쭉 설명을 드려봅니다. 국세지방세 우선의 원칙과 예외예요. 먼저 원칙부터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국세징수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전에 잠깐 여러분들, 우리 그 전에 이것도 지울게요, 여러분들. 자, 그럼 그 전에 고개를 한번 드시고 또 스트레칭 한번 하고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목 운동 다시 한번 합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참, 목 운동, 툭 소리가 나는데. 자, 반대로 돌리시고, 자, 허리도 또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자, 어깨도 돌리시고. 좋습니다. 오늘 그러고 보니까 남성분들이 빠지고, 저 뒷동네 또 오던 또 젊은 청춘들이 안 오고, 그래가지고 그냥 다 요 멤버들만, 딱 여성분들만 다 앉아있네요. 자, 야, 진짜 오늘 이러기도 쉽지 않은데 또, 그죠? 여성분들만 딱 앉아있고. 물론 하여튼 뭐, 여성분들만 있으니까 뭐, 제가 뭐, 분위기는 좋은데, 그래도 이 구색을 좀 맞춰야 되는데, 뒤에 젊은 청춘들이랑 남성 사장님들이 한 분도 안 오셨네요, 오늘.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자, 그래서 하여튼 오늘, 진짜 한번 봅니다. 국세지방세 우선의 원칙을 한번 보면요. 먼저, 여기 좀 보세요. 국세징수금이라고 해서요. 국세징수금의 징수 순위를 한번 볼게요. 자, 국세징수금 그러면 체납처분비나, 체납처분비라고 해서 제가 용어가 바뀌었어요, 올해. 강제징수금. 요거 필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강제징수금. 강제징수비. 우리가 강제징수비라는 게 뭐냐면 지방세에서 체납처분비라고 하는 것을 작년까지는 국세도 체납처분비라고 했었는데 올해 명칭을 바꿨어요. 강제징수비라고. 똑같은 얘기인데 그냥 명칭만 바꾼 거예요. 국세는 강제징수비, 지방세는 안 바뀌고 그냥 체납처분비라고 하는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운반, 보관, 매각하는 데 소요된 비용인데요. 이 강제징수비, 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국세,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 그 다음에 또 가산세. 작년까지는 재작년까지는 가산금이었는데 국세는 가산금 규정이 삭제가 되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랑 통합이 돼서 납부 지연 가산세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납부 지연 가산세가 신설이 되고 그러면서 가산금 규정이 삭제가 됐습니다. 국세는. 그래서 가산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요, 담보가 없이도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우선해서 징수가 돼요.
그럴 때 얘네들을 국제 징수비라고 하는데, 그럴 때 얘네들 사이에서 징수 순서를 보면 강제 징수비가 1등, 2등이 국세, 가산세 제한 국세, 3등이 가산세 순서로 징수가 됩니다. 징수 순서는 이렇게 징수 순서가 돼요. 가산금 아니라는 거. 근데 지방세 징수금은요, 먼저요, 체납처분비. 똑같은 얘기인데 명칭만 달라요. 체납처분비. 자, 국세는 강제징수비, 지방세에서는 체납처분비. 그 다음에 또 지방세. 그 다음에 3등이 가산금이에요. 자, 그러니까 얘네들은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우선해서 징수가 되는데, 그럴 때 지자체 징수금이요. 이 체납처분비가 1등이에요. 2등이 지방세, 3등이 가산금 순서입니다. 25회 시험 때 나온 적도 있는데 징수 순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가산금, 국세는 가산세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걸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자, 이걸 꼭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이걸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조세들 상호간에는 어떤 게 우선할 것이냐. 국세라고 해서 지방세보다 우선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재 맨 마지막 거기에 나와 있지만, 그 페이지에, 아래 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 보세요. 조세들 상호간에는 어떤 게 우선하느냐. 조세 상호간에는 먼저요, 담보된 조세가 1등이에요. 담보 잡아놓은 조세가 1등입니다. 담보된 조세, 담보 있는 조세가 1등이고, 2등이 압류한 조세, 압류 치고 들어간 조세, 압류한 조세고, 조세들 상호간에는 압류한 조세. 그 다음에 3등이 달라고 교부 청구한 조세, 순서로 조세들 상호간의 순위가 정해집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그럴 때 자, 이렇게 순위가 정해지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납세담보라고 해서 담보된 조세, 이게 뭐냐면 납세담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쉬는 시간에 예를 들어서 300억짜리 빌딩을 상속받게 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 시간에 제가 바로 들어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부터 제가 강의를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싹 가버리고, 그러면 양심이 없는 거지. 여러분 시험 끝날 때까지는 어떤 순간에 책임을 져야죠. 그런 다음에 이제 시험 끝난 다음에 제가 이제 300억짜리 빌딩이니까 이제 세만 받고 조물주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만 받아서 이제 살 수 있으니까 이제 일은 안 하고 이제 놀러만 다니겠죠. 자, 여러분 보세요. 근데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또 어떤 간에 그렇다고 치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데 제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상속세 이제 무지막지하게 낼 건데, 근데 그럴 때는 납세 담보라고 그래가지고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5년 범위 내에서 이렇게 세금을 일정 조건하에 세금을 나눠낼 수도 있어요. 연부연납이라고 해서 연 단위로. 자, 그럴 때 연 단위로 나눠내는데, 제가 말로만 그냥 나 세금, 나 지금 돈 없으니까 상속세 5년 동안 나눠낼게요, 이렇게 하면 돼요? 뭔가 믿을 구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담보를 제공하고 그렇게 연부연납을 신청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럴 때 담보된 조세가 더 집행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조세들 상호간에는 어떤 게 우선하느냐? 이 담보된 조세가 1등이에요. 이게 1순위고요. 그 다음에 2순위, 조세들 상호간에는 압류한 조세, 압류 취급한 조세가 2순위고요. 3등이 이제 달라고 교부 청구한 조세 순서로 이렇게 조세들 상호간의 순위가 정해져요. 근데 29회 시험 때는 납세 담보된 자산에 대해서 내각이 있는 경우에 압류한 조세는 담보된 조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X입니다. 압류한 조세는 납세 담보 있는 조세에 우선해서 징수한다. 아니에요. 어떤 게 더 우선해요? 담보된 조세가 우선합니다. 자,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요, 국세 지방세 우선의 원칙인데, 이게 원칙인데 예외가 있어요. 세금보다 더 우선하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한 번에 쭉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제일 중요한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건데요. 먼저 자, 한번 보세요. 채무자의 재산이 공매 경매에 넘어갔어요. 그럴 때 매각대금에서 우선하는 것, 세금보다 더 우선하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 그 전에 제가 제일 중요한 내용부터 한번 설명드립니다. 뭐냐면 법정기일이요. 법정기일이라고 그래가지고 법정기일이라고 그래서, 법정기일이라는 게 뭐냐면 조세 채권과 피담보 채권, 저당권이나 질권 등에 의해서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과 조세 채권,
사이에 세금과의 우선 여부를 정하는 날을 법정기일이라고 합니다. 이 법정기일이라는 게 요게 이제 신고 납부할 때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일, 그 다음에 납세 고지서가 발송될 때는 납세 고지서 발송일, 고지서가 발부될 때는 납세 고지서 발송일을 도달일이 아니라 발송일을 법정기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세 채권과 피담보 채권서의 우선 여부를 정하는 날인데, 자 보세요. 이 법정기일 만약에요, 전에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됩니다.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나 질권 등이 설정이 돼요.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과 그 다음에 조세 채권 사이의 우선 여부를 정하는 날입니다. 국세 지방세 같은 조세 채권 사이의 우선 여부를 정하는 날인데, 법정기일 전에 만약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잖아요. 그러면 피담보 채권이 국세 지방세보다 더 어떻게 하냐? 우선해서 징수가 돼요. 그 다음에 법정기일 만약에 후에, 그럼 법령의 반대석으로 법정기일 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다. 그럼 피담보 채권은 국세 지방세 우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국세 세금의 후순위예요, 피담보 채권이.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을 때 그때 이 피담보 채권이 국세 지방세보다 세금보다 더 우선해서 징수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볼게요. 근데 설정일자 관계없이 있죠? 법정기일 전에 설정됐든 후에 설정됐든 설정일자 관계없이 이 피담보 채권보다 항상 우선하는 세금들이 있어요. 항상 우선하는 세금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물론 여기 이제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은 항상 맨 꼴등이에요.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은 항상 맨 꼴등이고. 자, 그랬을 때 법정기일 전에 설정돼 후에 설정됐던 설정일자 관계없이 항상 피담보 채권보다 요거 색깔을 좀 달리해야지. 피담보 채권보다 항상 우선하는 세금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건지 알고 있는지, 이거 알고 있는지를 시험에서 제일 많이 물어봤는데, 자, 어떤 거냐면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예요.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는 우리가 흔히 이걸 당해세라고도 해요. 당해세라고도 하는 당해세라고도 하는데,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가 있는데 그 어떤 것들이냐, 이거 알고 있는지를 계속 물어봤어요. 자, 재산세. 주로 재산 보유세들이에요. 재산세. 나왔다, 친구. 지역 자원 시설세, 소방분. 소방분 지역 자원 시설세. 그리고 지방교육세인데요. 지방교육세인데 재산세나 자동차세 부가세인데, 제가 자동차세는 생략하겠습니다. 재산세나 자동차세 부가세일 때. 취득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당해세가 아니에요. 자, 재산세 부가세일 때가 재산세에 따라서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로서 당해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제가 자동차세는 생략하고 종합부동산세. 주로 얘네들 다 보니까 그 재산 보유세들이잖아요.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또 상속세, 증여세. 자, 이런 애들은 보세요. 그 보유하는 재산, 상속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얘네들, 물론 여기 자동차세도 들어가는데, 어떻든 간에 이런 애들은 설정일자 관계없이 항상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피담보 채권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합니다. 법정기일 전에 설정됐어도 피담보 채권보다 항상. 자, 그리고 요걸 알고 있는지를 시험에서 계속 제일 많이 물어봤고요.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 설정일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세금들이 어떤 거냐,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이요.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도,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 요것도 이제 일반 세금보다,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하고요. 그 다음에 또 임차보증금, 소액 임차보증금 있죠? 소액 임차보증금. 주택이든 상가든 우선변제 소액 임차보증금, 중개사법 배우는 그 소액 임차보증금, 얘네들이 2위 그룹입니다. 그 다음에 항상 1등은 어떤 거냐면, 최고 1등은, 최고 1등은, 자, 강제징수비, 그러니까 공익비용, 죄송합니다. 일단 공익비용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강제집행 절차에서
강제 집행 절차에서 그 재산 매각에 소유된 비용인데, 여러분 공매, 경매, 강제 집행 절차 들어가서 이 재산을 매각을 해야지 누구라도 한 푼 가져가잖아요. 채권자 모두의 공통 비용이기 때문에 공익 비용, 강제 집행 절차에서 재산 매각에 소유된 비용이 무조건 1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는 강제 징수비, 또는 국세에서는 강제 징수비, 그 다음에 지방세에서는 체납소음비. 자, 지방세에서는 체납소음비. 이런 애들이 항상 최고 1등입니다. 자, 그리고 최종 임금, 3개월분 임금 채권이나 우선 변제 소액 임차 보증금 2위 그룹이고요. 자, 그래서 1위 그룹 항상 1등, 2위 그룹. 그 다음에 3위 그룹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는 피담보채권보다 설정일자 시 항상 설정일자 관계시 우선하고요. 얘네들. 그 다음에 법정기일 전에 만약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을 때는 피담보채권이 세금보다 더 우선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 물론 최종 3개월분은 제외한 기타 임금, 나머지 일반 임금 채권은 기타 임금 채권은 요거는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는데 피담보채권이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하면 덩달아 같이 우선하고 후순이면 덩달아 후순이거든요. 그래서 자,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다. 그럼 피담보채권 4등, 바로 뒤따라서 5등 기타임금채권, 6등 국세나 지방세, 7등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법정기일 후에 저당권이 설정됐다. 그러면 세금이 자 4등, 그 다음에 5등이 피담보채권, 그 다음에 6등이 기타임금채권 이런 식으로 순서가 정해집니다. 자, 그래서 요거 완벽하게 이렇게 다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요. 자, 뭘 잘 기억하면 되냐면 여기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여기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자,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을 때는 취득세라든가 양도소득세 같은 일반 세금보다 피담보채권이 더 어떻게 한다? 우선해요. 취득세나 양도세보다는. 근데 자,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피담보채권보다도 뭐보다는 우선할 수 없어요? 재산세, 친구, 소방본, 지역자원, 시설세, 재산세, 자동차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 또 자동차세, 종부세 같은 이런 보유세, 또 상속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상속세, 증여세, 이 당해세보다는 우선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딱 정리해 둡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특히 요거 알고 있는지를 물어봤고요, 계속. 그리고 국세지방세 우선의 원칙에서 국세징수금 작년에 개정된 것이 강제징수비 1등, 그 다음에 2등 국세, 가산세 제한, 3등이 가산세, 지방세는 체납좀 1등, 2등이 지방세, 3등 가상. 얘네들 사이에서 징수 순위요. 그리고 조세들 상호간에는 어떤 게 우선하냐? 자, 국세나 지방세나 순위는 같은데 담보된 조세가 1등, 2등이 압류한 조세, 3등이 뭐로? 달라고 교부청 조세 순서로 정해집니다. 자, 그러면 472페이지 1번 조세와 일반 채권의 우선순위요. 체납소음비 돼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지방세가 체납소음비고 국세는 뭐라고 한다고요? 강제징수비예요. 그 다음에 2위 그룹은 소액 임차보증금이나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이 2위 그룹이고, 그 다음에 법정기일 전에 설정되느냐 후에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피담보채권, 법정기일 전에 만약에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면 피담보채권이 세금보다 우선하는데, 다만 그 당해세,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보다는 우선할 수 없고요. 그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피담보채권 뒤따라다니는 애가 기타임금채권, 일반임금채권, 그리고 법정기일 만약에 후에 설정되냐 전에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또 세금들이 나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알려드린 대로 딱 아시는 게 훨씬 더 보기 편하니까 이렇게 딱 제가 알려드린 대로 정리해 줍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사진 찍으시던 거나 쉬는 시간에 필기하셔가지고 2번 봅니다. 일단 필기 있다 하시고, 조세채권과 피담보채권의 우선순위요. 법정기일 전에 담보된 채권이 어떻게 한다? 더 우선합니다. 그래서 전세권이나 저당권, 질권 등에서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일반 채권보다 더 우선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법정기일 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다? 그러면 더 세금이 더 우선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피담보채권의 우선 제한이요. 조세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질권,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 금액 중에서 조세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 질권, 저당권에 담보된 채권은 조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합니다. 근데 다만 주의 여기죠.
그 당의 재산에 부과된 조세요. 밑줄입니다.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재산세,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 무슨 취득세 부가세일 때는 아니에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이런 애들은 그에 관계되는 가산금은 저당권 등의 설정 시기를 불문하고 항상 피담보 자금은 어떻게 한다? 우선해서 징수가 됩니다. 밑줄 쫙이고 별표시고요. 별표시고 이거 제가 알려드린 대로 이걸 딱 알아둡니다. 양가로 3번 보면 조세들 상관에 어떤 게 우선하느냐? 담보된 조세 1등, 2등이 압류한 조세, 3등이 달라고 교부와 총부한 조세 순서입니다. 그리고 요거 국세지방세 징수금에 관한 징수순위는 우리 교재 없는데 요것도 꼭 잘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요것도 우리 교재는 없지만 별표시에는 꼭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요 내용을 반드시 다 필기해서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시던가 아니면 사진을 찍으시던가 이렇게 해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473페이지 조세 불복인데요. 조세 불복인데, 뭐, 이제 조세 불복 제도는 올해 개정 내용이 있긴 하지만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어떤 건지 제가 다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개정 내용이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도 제가 쭉 설명을 해야 되는데 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단은 잠깐 쉬었다가 조세 불복 제도 있죠? 여기부터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